2025학년도 고1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독서 영역에 한정해서 해설을 하게 될 거고요. 지문의 전체 내용을 제가 함께 모두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문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적으로 잘 구조화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지를 함께 펴두고 지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선생님이 강의에서 요약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잘 일치되는지를 확인하면서 함께 읽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번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총 세 가지 영역의 주제로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인문 철학 지문, 사회 문화 지문, 과학 기술 지문이 있었고요.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문 철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샤프츠 베리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던 미학, 즉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를 취미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었고, 또 존 듀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아름다움에 대한 논의, 미학을 경험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 학자가 하나의 지문에 나누어져 들어가 있는, 두 개의 지문에 나누어져 들어가 있는 주제 통합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사회문화 지문 같은 경우에는 건축의 유형과 조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 건축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조건이나 뭐 전제 같은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소화해야 하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제가 된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눈, 이제 아이죠. 우리의 신체 부위 눈의 고차원적인 진화 과정을 리처드 도킨스라는 학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세특 주제 탐구 활동을 할 때도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도서의 이제 작가, 저자로서 많이 보게 될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냥 미리 한번 이 리처드 도킨스가 이야기하던 뭐 유전 선택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맛보기 체험을 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지문인 주제 통합 지문, 인문 철학 지문의 흐름과 문제 유형을 정립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지문입니다. 가지문에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 샤프츠베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움 논의의 형이상학적 전제를 언급하면서 미의 속성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이 문단에서는 샤프츠베리의 미학의 형이상학적 전제 중에서 미의 위계성이라는 성질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인간의 미적 경험에 대해서 샤프츠베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취미라는 개념을 통한 미적 감지와 판단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인간의 미적 경험과 관련해서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을 추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지문 같은 경우에는 존 듀이의 관점에서 인간과 경험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1문단에 먼저 등장시켰고요. 이 문단에서는 인간의 경험이 지니는 속성, 그리고 존 듀이가 이야기했던 미학에 대해서 밝히기 시작하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세 번째 문단에서는 창작자의 미적 경험을 중심으로 존 듀이가 언급하고자 했던 아름다움 논의를 다루고 있었고, 네 번째 문단에서는 감상자의 미적 경험을 중심으로 존 듀이의 미학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이 각각 창작자와 감상자의 관점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대립적이진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봤었는데요.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니까 크게 대립적인 견해가 있지는 않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창작자와 감상자가 서로 동일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존 듀이의 미학 논의에서의 핵심이었다 정도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 사이에 뭐 대립점이 있진 않을까, 비교 분석해 봐야 되는 포인트가 많을까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독해의 방향을 정립하셨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딸려있는 문제 총 6문제죠? 문제 유형 정립을 한번 해볼까요? 16번 같은 경우에는 단순 내용 전개 방식을 비교 분석하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17번 같은 경우에는 인문 철학 텍스트는 당연하게도 학자가 어떤 논지를 전개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자의 관점을 파악해서 지문의 세부 내용을 이해해 보는 방식의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
18번은 사례에 적용해 보면서 텍스트에서 우리가 획득한 정보들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보면서 세부 내용을 추론해 보는 문제. 19번에서는 소재 의미 파악 문제,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는 문제.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관점을 비교할 수 있는 학자들의 관점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 보기를 제공함으로써 보기 연계 해석을 도출하는 문제. 21번은 단어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 가지문부터 구조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문단, 샤프츠베리의 근대 미학. 샤프츠베리는 지문에서 말하길 근대 미학의 기초를 마련한 인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샤프츠베리의 근대 미학은 이제 초월적 신의 존재가 세계에 앞선다라는 형이상학적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형이상학이라는 표현을 이제 여러분들이 독서 지문을 보면서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사실은 이해하기가 참 힘든 학문입니다.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뭐 존재와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우주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 또 우주는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자연과 또 인간, 뭐 우리의 존재와 근원에 대해서 되게 면밀하게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학문이 형이상학입니다. 이 형 이상학에서 말하는 논지 중 하나가 이제 세계를 관장하는 초월적 신의 존재가 있다인데, 이제 샤프츠베리의 견해는 이 초월적 신의 존재가 모든 세계의 모든 것에 우선한다라는 그러한 논지를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샤프츠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름다움, 미라는 것은 대상 속에 실제하는 형식적 성질로부터 기인을 하는데, 신의 피조물로서 만들어진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질서, 균형, 조화가 있는 것들이 아름답다라고 봤습니다. 즉, 질서, 균형, 조화와 같은 형식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발견한다면 샤프츠베리는 아, 아름답다라고 말을 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문단에 이 샤프츠베리가 이야기하는 미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이어지는데, 샤프츠베리가 이야기하는 미 아름다움은 위계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위계가 뭐죠? 그렇죠. 상하, 뭐 계급, 순서를 나타내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미는요, 위계, 순서, 상하 계급이 있대요. 대상의 형성력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총 3개 등급의 미를 구별하는데, 일단 첫 번째 등급, 가장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존재는 신입니다. 왜냐면 신은 이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형성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신이 세계에 무조건 우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등급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 등급은 누굴까요? 그렇죠. 인간이죠. 예술품을 만들 수 있으며 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보다는 한 단계 낮은 등급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입니다. 그럼 세 번째 등급은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만든 결과물이죠. 예술품의 단계까지 오면 예술품은 형성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저 피조물로서만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하위 등급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산문단에서 이어지는 논의는 이러한 샤프츠베리의 미학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에 이어가면서 샤프츠베리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미를 감지한다고 본 것일까에 대한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샤프츠베리는 인간이 미를 감지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취미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 취미라는 것은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자연적인 본능으로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감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하나의 독립적인 내감. 내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감각이자 즉각적인 미의 판단 능력을 말합니다. 이 취미는 마치 이제 우리가 뭐 미각으로 맛을 느끼고 시각으로 색깔을 느끼고 또 촉각으로 이제 대상의 이제 부드러움 그리고 뭐 거칠거칠함 같은 느낌들을 이제 판별을 하듯이 취미도 대상을 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이것은 아름다워, 이것은 아름답지 않아라는 것을 판단해 낸다라고 봤습니다. 이 취미라는 것은 자연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신에게서 받은 자연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개인이나 문화권의 영향으로 달리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문화권의 영향으로
영향으로 개인들의 성향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 본능이 왜곡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개발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봤던 것이 샤프츠베리의 견해였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이어가면서 샤프츠베리는 취미의 반응이 굉장히 즉각적이야라는 점을 키워드로 미적 판단이 우리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임을 시사하는 데에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 무관심성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한 사적인 욕망,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탈피함으로써, 즉 도구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대상에 대한 소유욕을 가지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대상 자체의 미적 성질, 즉 대상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에 주목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제시가 된 개념입니다. 이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을 살펴볼 때 조금 더 주의할 점은 이제 무관심성이라는 게 대상에 대해서 난 관심이 없어. 이 대상을 봐도 그냥 난 가볍게 여길 거야. 무시하고 지나갈 거야. 난 무신경한 태도를 취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 대상을 뭔가 이용하려는 태도. 나의 뭔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든 혹은 그 대상이 뭐 사회에 공동체에 어떠한 쓸모가 있을까를 고민하든 아무튼 anyway 이 대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에 대해 초점을 절대 두지 말아라. 이 대상 자체의 성질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미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 요런 주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시된 개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제 주의해서 이제 문항 분석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직 입이 다 안 풀렸나 봐요. 뭔가 말이 잘하고 싶으면서도 잘 안 나와.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 있으면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 표정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과 약간의 스몰 톡도 나누고 그죠? 소통하면서 이러저러한 말들을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좀 부드럽게 언어를 많이 내뱉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 약간 깜깜한 제 방 안에 앉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어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좀 가장 조용한 제가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한 환경을 세팅해 놓고 빈 방에서 홀로 영상을 찍는 중인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던 교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쓸쓸하다. 그래서 왠지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 얼굴이 또 보이지 않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제 목소리만 듣고 화면만 보다 보니까 좀 지루하기도 지루하고 또 선생님 말하는 거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따라가기 힘든데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혹시나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지금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만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언제든지 교무실로 찾아오면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궁금한 점 해결할 수 있으니까 혹여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 못하는 거 아니니까 나 여기 잘 이해 안 됐어.'라고 꼭 메모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 꼬였는데 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막 걱정을 하면서 그죠. 당부를 하면서 그죠. 이상하네요. 자 다시. 혀를 좀 풀고 자 나지문부터는 선생님이 강의 들으러 왔는데 괴상한 소리를 내요 싶죠. 자 나지문부터는 풀린 혀로 유려하게 수려하게 언어를 구사하면서 지문의 구조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달아서 나지문 존 듀이의 미학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는 지문 볼 겁니다. 자, 1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자, 듀이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이자 환경과 밀접한 연결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은 또한 경험의 주체이기도 한데 이제 자신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험 대상인 환경에 적응하고 또 환경을 자신에게 적응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계속해서 생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존재였어요. 이 문단에서는 이 경험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하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듀이는 어떤 경험이 시작부터 경험 이 발생하는 의도, 경험을 하게 된 목적이 달성되는 완결까지를 이루는 하나의 행위들이 온전하게 연결되었을 때 하나의 경험이라는 완전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하나의 경험이 이제 서로 각각 다른 행위임에도 하나의 경험으로서 묶여서 설명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질성이라는 키워드 때문인데 이 질성이라는 키워드는 경험 주체가 경험의 상황에서 포착한 고유하며 독특한 성질을 말합니다.
지문에서는 가령이라는 담화 표지어를 통해서 이 질성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를 이제 식사 현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과정에는 예를 들자면 식당에 이제 입장하는 과정, 또 식당에서 막 이제 식당에 이제 지배인 혹은 서버가 여러분들의 의자를 이렇게 쫙 꺼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멋있게 젠틀맨 아니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레이디라는 표현만으로는 뭔가 숙녀를 표현하기엔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지만, 자, 숙녀처럼 자, 이렇게 앉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양식 포크와 양식 나이프를 활용해 가지고 식사를 막 열심히 합니다. 우아하게요. 고풍스럽게요. 막 식사를 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하나의 행위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제 오랜만에 가족의 외식 자리라는 하나의 경험이 완성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마치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이 경험이 어떠한 성질로 다가왔는가? 이 경험은 오늘 나에게 굉장히 뭔가 격식 있는 느낌을 주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이 식사의 질성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른 하나의 행위들이 모여서 하나의 경험이라는 완전체를 이루고, 또 그 완전체가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질성이라는 개념이 설명하고 있는 이제 우리의 인식인 거죠. 네,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질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경험을 하는 주체와 대상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제가 그 식사 자리에서 느꼈던 감각과 저희 아버지가 느꼈던 감각, 혹은 뭐 저희 형제가 느꼈던 감각은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식당이 주는 우아한 이미지, 이 음식이 나에게 전달하는 이런 막 신기한 미각적 경험,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막 빌지를 보면서, 영수증이죠. 영수증 막 보면서 음 오랜만에 가족 외식이라서 좋은 곳에 데리고 오고 싶어서 가족들을 이곳에 데리고 왔지만, '어우, 너 내 지갑이 버텨내기엔 너무 비싼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이 식사의 질성을 어 맛있긴 하나, 가성비는 글쎄로 이제 평가를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즉 이렇게 하나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어떤 주체가 경험하게 되었냐, 그 주체가 경험 대상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했냐에 따라서 상이하게 구현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질성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문단에서 설명이 되고 있죠. 자, 3문단에서는 듀이가 언급했던 이 하나의 경험이라는 키워드가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이 됩니다. 예술의 영역에서 이제 듀이는 창작자가 창작 과정에서 감상자로서의 관점을 좀 가질 수 있어야 창작 행위가 하나의 경험이라는 완전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봤어요. 창작자가 계속해서 내가 의도한 목적으로서 내 작품이 진행하고 있는지, 감상자가 과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잘 파악할 수가 있겠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또 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어떠한 행위를 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여야만 이제 창작 행위가 하나의 경험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결국 듀이는 이제 기술적인 정교함을 뽐내는 창작자보다 감상자가 획득할 경험에 조금 더 집중하는 창작자를 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듀이는 이제 자문단에서 보기를 감상자의 노력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펼쳤어요. 듀이는 창작자가 이제 감상자의 관점에 집중하면서 창작의 과정에 임했듯이, 감상자 또한 창작 과정의 견주는, 즉 비슷한, 유사한이라는 뜻이죠. 창작 과정의 어려움과 유사한 자기만의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여야 감상 행위 또한 하나의 경험으로 구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생님, 감상자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창작 과정과 비슷할 정도로 자기만의 경험을 창조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면 감상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쉽죠? 지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습, 수련을 통해서 감상자적인 관점과, 다른 말로 하면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상자적인 역량과 관심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 제고해야 된다라고 봤대요. 그게 노력이라고 봤대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듀이는 이제 감상자 또한 이제 창작자처럼 감상 행위로서 하나의 경험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감상자가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감상 행위에 참여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질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봤듯이 예술 작품의 의미가 감상자에 따라서, 감상자의 문화적,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구현되게 되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 또한 한번 내용 확인해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지문의 내용을 전부 다 구조화를 해 봤으니까요. 우리는 16번부터 문제
사실은 6문제지만 뭐 그중에 한 문제는 없으나 마나한 단어의 문맥상 의미 파악 문제잖아요. 그래서 5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또 16번과 17번은 굉장히 간단한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선지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내용 전개 방식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선지였습니까? 네, 그렇죠. 5번 선지죠. 가와 나는 모두 미적 경험의 과정에 특정 철학자의 견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각 지문 모두 원탑 철학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자, 한 명의 철학자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의 논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적 경험의 과정에 가는 샤프츠베리, 나는 듀이라는 특정 철학자를 등장시켜서 그 견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이었다. 5번 선지 골라주시면 적절한 선지 잘 고르신 게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학자들의 관점을 파악함으로써 세부 내용을 이해해 봐야 되는 문형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틀린 선지 바로 잘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2번 볼까요? 가지문에서 샤프츠베리는 취미가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봤나요? 아니죠. 취미는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을 통해서 왜곡되지 않을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이 되지만 얻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3문단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취미는요, 인간이 신으로부터 받은 자연적 본능이기 때문에 쭉쭉쭉 이어져서 지문 뒤쪽 보면 노력으로 새롭게 얻을 수 없다라고 지문에서 이미 언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취미는 교육과 개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왜곡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취미의 성질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이다? 지속적인 교육과 개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2번 골랐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선지 하나하나 조금씩 자세하게 뜯어보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무관심성을 바탕으로 대상의 가치를 판단한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고, 자,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이 지문에서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를 지문에 좀 조각조각 나 있는 키워드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무관심성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다. 다만, 대상을 뭔가 통제하고자 하는, 대상을 갖고자 하는 사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대상의 도구적 가치에 주목하거나 소유욕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게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정의를 구성할 수 있는 키워드였습니다. 그죠? 자, 이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1번부터 5번까지 실제 대상의 가치를 판단한 사례를 한번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에 잘 연결되는지를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별을 보고 별의 탄생 원리를 밝혀서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 자, 여러분, 성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욕망이죠.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학문적 성취를 이루는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즉,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나의 사적 욕망이 반영된 행위이기 때문에 무관심성과 연결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바다를 보고 물결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바다의 광활함에 감탄하는 것. 자, 무관심성이라는 것은 대상이 가진 자체적인 속성, 내재적인 성질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을 말했는데 물결이 끝없이 이어져 있는 바다의 광활함, 그 어떤 개인적인 가치 판단도 개입되어 있지 않은 대상의 특성, 대상의 정체성만을 보고 대상을 판별한 행위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선지가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을 잘 설명하는 선지로 찰싹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자, 그다음 3번 볼까요? 은행나무를 보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든 것도 모른 채 그 옆을 무심히 지나가는 것. 자, 무신경한 태도 취하는 거 무관심성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심히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죠? 관심은 가져야죠. 노랗네. 자, 가치 판단을 나의 관점에서 하면 안 되지만 참 노랗네. 아름답다. 요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 4번. 조각상을 보고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소장하고자 하는 것. 이거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소유욕을 갖는 것이라고. 오케이. 소장하고자 하는 것은 소유욕을 갖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무관심성과 연결되기 힘들겠다. 마지막. 보고 그 꽃이 연인에게 사랑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 사랑을 전달하기에 적합한이라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쓸모를 판단한 거잖아. 그러니까 도구적 가치를 평가한 게 돼버리는 거야. 도구적 가치 평가하면 안 되지. 5번도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될 수밖에 없겠네. 답은 2번이 되겠다. 여기까지는 쉽게 잘 찾으셨죠?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기억과 동그라미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고요. 동그라미 기억과 니은이 무엇인지부터 불러와 보면 동그라미 기억은 가의 취미, 동그라미 니은은 나의 질성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셰프츠메리가 말한 취미는 미를 객관적으로 감지하는 수단이고, 듀이가 말한 질성은 객관적으로 파악된 미적 대상의 특성이다. 맞습니까? 틀렸다고? 뭐가 틀렸는데? 기억에 대한 정의가 틀렸나요? 니은에 대한 정의가 틀렸나요? 둘 다 틀렸다고. 예, 맞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 때문에? 공통적이죠? 객관적으로라는 키워드 다 빼주셔야 됩니다. 자, 샤프츠베리의 취미도 본능으로서 얻어진 내가 무엇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되는 뭔가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으로 감지하는 수단으로서 취미를 얘기를 했고, 듀잇 또한 마찬가지로 식사 자리에 여러 명의 가족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지만 가족 구성원이 느끼는 그 식사 자리의 질성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봤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라는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1번은 기억과 니은에 대한 진술이 모두 적절하지 않기에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샵스베리의 취미는 미를 감지하는 독립적인 능력이고, 듀이의 질성은 경험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성질이다. 어우, 틀린 게 없어.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샤프츠베리의 취미는 주체가 대상의 특성을 판단한 결과이고, 듀이의 질성은 경험 대상이 주체의 특성을 만들어낸 결과이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진술 모두 틀렸습니다. 아마 약간 흐린 눈 하면서 혹은 선생님 완전 빡 집중하지는 못했어요 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요 3번 선지를 선택해서 틀린 친구들도 꽤나 있었을 거예요. 물론 2번에서 먼저 이거 확실한 정답이다 찍고 넘어오신 친구들은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3번 선지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진술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동그라미 니은에 대한 진술이 굉장히 교묘한 오선지거든요. 자, 일단 샤프츠비리의 취미는요. 주체가 대상의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결과가 아니다. 결과 아니다. 그죠? 자, 그다음 듀이의 질성은요. 경험 대상이 주체의 특성을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경험 주체가 대상의 특성을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래서 니은에 대한 진술은 선후관계 오류로서 이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진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되게 이 교묘한 뭔가 단어 선택. 아니다. 둘 다 교묘한 단어 선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선지이기 때문에 요런 3번 같은 선지에 휘둘리지 않게끔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4 번입니다. 샤프츠베리의 취미는 초월적인 존재가 부여하는 특성이고, 듀이의 질성은 경험 주체의 경험이 의도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는 수단이다 했습니다. 샤프츠베리의 취미에 대한 진술은 맞아요. 초월적인 존재, 신이 부여하는 특성, 하늘이 부여하는 특성이란 말이에요. 타고나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죠? 자, 근데 주위의 질성에 대한 진술은 경험 주체의 경험이 의도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수단? 이런 내용은 지문에 없었거든요. 의도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창작자가 끊임없이 자기가 예술품을 창작하는 과정을 점검해야 된다는 말은 있었으나 질성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진술은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샤프츠베리의 취미는 미적 대상을 감각할 때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능력이고, 듀이의 질성은 미적 대상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되는 능력이다. 자, 샤프츠베리의 취미에 대한 진술은 이번에도 맞습니다. 즉각적으로 발현된다. 라고 했어요. 이 즉각적 발현의 성질을 가지고 무관심성이라는 개념으로 또 나아가는 모습 보였었죠, 지문에서. 자, 그런데 듀이의 질성에 대한 설명은 또 틀렸어요. 미적 대상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습득한다기보단 그냥 경험 주체가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파악하게 되는 경험 대상의 성질을 질성이라고 정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습득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는 20번 보기 연계 해석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례. 새로운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텍스트에서 봤던 관점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를 줌으로써 이제 관점을 비교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보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라파엘로는 토론을 바탕으로 한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을 창작했다. 오케이, 예술품이네요. 그죠? 자, 그는 책을 들고 탐구하는 모습, 토론에 열중하는 모습 등 실존했던 철학자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릴 때마다 이 묘사가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를 고려하면서 창작을 하였다. 또한 건축물과 인물들을 완벽한 대칭과 비례에 따라 균형 있게 구성하였고, 감상자가 공간의 깊이감과 현실을 느끼도록 원근법을 사용하였다. 이 작품을 감상한 사람들은 원근법을 통해 실제 그 공간에 있는 듯한 현실감을 느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그림 속 인물들은 입이 덜 풀렸어. 자, 일부 인물들은 분명하게 식별이 안 되어 인물들의 정체에 대해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자, 일단은 내용 세세하게 뜯어보기보다는 한번 쭉 개괄하면서 읽어봤는데요. 자, 우리가 텍스트에서 만나봤었던 샤프츠베리와 존 듀이라는 학자들을 불러와서 이 보기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의 샤프츠베리는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에 대해서 '인간이 만든 예술품이구만. 결과물, 물질적 대상이구만. 그저 피조물에 불과하는 굳이 아름다움을 따진다면 가장 하위 등급에 속하는 사물이야. 하고 판단을 일단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제가 주목한 부분, 건축물과 인물들을 완벽한 대칭과 비례에 따라 균형 있게 구성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샤프츠베리는 이제 신이 창조한 이 세계가 가지고 있는 뭐 비례, 조화, 그죠? 균형 이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인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우주의 속성을 담고자 노력을 했구만. 아름다움을 평가할 수 있겠어.'라고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제가 샤프츠베리의 견해를 적용하기 위해서 또 주목했던 부분은 이 작품을 감상한 사람들은 무엇무엇하다고 평가하였다. 요 부분이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샤프츠베리는 뭐라고 설명을 할까? 취미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술품을 평가하는 행위는 취미를 통해 미적 판단을 수행하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텍스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샤프츠베리에 대한 정보를 적용해서 보기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듀이의 논지를 이용해가지고 보기에 조금 더 살을 붙여볼 거예요. 자, 듀이는요.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를 고려하면서 이제 라파엘로가 이제 작품을 창작하였다라는 묘사를 통해서 하나의 경험을 이제 감상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의도한 목적으로 예술품의 창작 과정이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구나라고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 감상자가 깊이감, 현실감을 느끼도록 원근법을 사용하였다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감상자가 어떤 경험을 갖게 될 것인가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 작품을 감상한 사람들은 무엇무엇하다고 평가하였고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부분을 존 듀이는 어, 이 작품을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으로 창작자의 창작 행위에 준하는 자신의 관점을 제고해서 자신의 관점으로 감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구나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일부 인물들의 식별에 관해서 다양한 해석 논쟁이 발생하는 것은 감상자에 따라서 예술품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는 사례로 볼 수 있겠군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텍스트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을 연계해서 이제 확인한 사실은 총 6가지였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에 살을 붙여 보아도 좋겠죠. 텍스트의 내용이 이 보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선지 쭉 볼까요? 샤프츠베리는 대칭과 비례에 따라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의 형식적 구성이 우주의 속성을 드러낸다고 보아 아름답다고 판단할 것이다. 오, 이거 제가 찾아낸 사실이죠. 1번은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그다음 2번 듀이는 라파엘로가 아테네 학당의 원근법을 사용해서 감상자에게 현실감이 느껴지도록 의도했다는 점에서 창작자가 감성대를 고려한 하나의 경험으로서의 창작 행위를 한 것으로 볼 겁니다. 역시 우리가 찾아냈던 사실이 되겠고요. 3번 듀이는 라파엘로가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를 고려하며 아테네 학당의 각 인물을 그려나간 것을 창작자 스스로가 감상자로서의 관점에서 행위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간 과정으로 보겠구나.
부분 역시 맞는 진술입니다. 지식 탐구의 중요성, 즉 내가 의도한 목적을 드러내기에 적합한지를 고려하면서 작품의 창작 과정에 임한 것은 감상자로서의 관점에서 자신의 예술품의 창작 과정을 점검하고 다양한 행위를 선택, 결정한 사건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음 4번 선지입니다. 샤프스베리는 아테네 학당을 예술품이니까 가장 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미로서 봤을 겁니다. 그러는 한편 듀이는 이 그림을 감상자에 의해 의미가 새롭게 도출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겠죠. 감상자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뭐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이제 예술품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본 사람이 듀이였으니까 이런 해석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뿐인데 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아테네 학당의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에 대해 샤프츠베리는 취미가 왜곡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고, 듀이는 감상자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연습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로 보겠군. 자, 여러분, 듀이에 대한 진술이 틀린 건 알겠죠? 그죠? 작품을 감상하는 연습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요, 선생님, 그냥, 뭐, 문화권에 따라서,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이제 감상자가 예술품의 의미를 어떻게 도출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연습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는 아니죠. 뒤에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지, 뭐 연습이 부족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진술 내용은 텍스트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요런 근거는 여러분들이 빈틈없이 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샤프 츠베리에 대한 진술은 좀 틀렸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틀렸어요. 자, 왜냐하면 지문의 내용을 좀 근거로 가지고 와 본다면 가지문을 보면 세 번째 문단의 여덟 번째 줄에서 "문화권이나 사람에 따라 미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즉 인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샤프츠베리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미적 판단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 볼게요. 이 미적 판단이라는 것을 이제 잘못했을 때 본능의 왜곡이라는 키워드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이 미적 판단이라는 개념은 미다 아니다의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보기에서 그림 속 일부 인물들은 분명하게 식별이 안 되어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발생했다. 아름답다 아니다가 아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A 인물이다, B 인물이다를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지, 이 인물들이 분명하게 식별이 안 되니까 이 작품은 아름답지 않아. 아니야, 아름다워. 이렇게 싸웠다는 게 아니거든요. 즉, 미적 판단이 갈린 게 아니기 때문에 본능 왜곡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서 그림 속 일부 인물들이 분명하게 식별이 안 돼요. 인물들의 정체로 인해 어 확인할 수 없는 인물들의 정체로 인해 작품에 대한 이제 미 그리고 이제 미에 해당하지 않음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사실 5번 선지에서 샤프츠 베리의 관점에 입각한 진술은 적절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미적 판단에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샤프츠 베리의 견해도 틀렸다. 뭐 뒤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지문, 인문 철학 텍스트에 딸려 있는 문제들까지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21번 예의상 화면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그다음으로 사회문화 지문 보도록 할 거예요. 사회문화 지문은 앞에서 봤던 인문 철학 텍스트가 구성 방식이 아무래도 인문 분야의 글이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요. 그쵸?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깔끔한 내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문이에요. 특히나 자연 계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인문 철학 텍스트는 너무 글이 좀 지저분해요. 똑같은 미사였고 똑같은 문장 계속 읽는 것 같아요."라는 고통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요 지문부터는 마음이 좀 편안해졌을 거예요. 그죠? 자, 지문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문단에서는 건축법상의 건축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건축 허가 조건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문단에서는 이 건축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의 단위가 되는 대지의 개념을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지의 개념을 다루고 있고, 3문단부터는 건축의 유형이 쭉쭉쭉쭉 소개가 돼요. 총 5개의 유형이 등장합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
문제 유형은 22번의 세부 내용 이해 문제부터 23번 동일한 문형, 24번의 비교 분석을 통한 소재 의미 파악, 25번의 구체적인 사례 텍스트의 내용을 적용해보는 보기 연계 해석 문제, 그리고 26번의 단어의 문맥상 의미 파악까지 총 5개의 문항이 텍스트와 함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구조화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구조화를 하게 될 지문 같은 경우에는 건축의 유형이 총 5가지가 등장하고 있었잖아요. 이 5가지 유형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면 보기가 참 좋을 것 같은데, 표로 정리를 하게 되면 한 화면 안에 그 내용들을 다 꽉꽉 눌러 담기가 참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총 3장의 슬라이드로 구성을 했으니까요. 총 3장의 구조화 판때기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문단입니다. 건축이라는 것은요, 일단 위험한 행위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 지어놨는데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지나가고 있던 행인들을 덮치기라도 해봐. 얼마나 위험해. 그니까 이제 설계를 했을 때 최소한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다 맞췄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안전을 보장했을 에만 건축 금지가 해제되어서 이제 건축이라는 것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1문단의 내용이었고요. 이 건축행위라는 것은 대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대지라는 것은 건축물 건축이 가능한 하나의 지번, 범지를 가진 땅을 의미합니다. 이 대지 단위로 건축이라는 것이 허가가 나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건축행위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그 전에 5개의 건축 유형에 전부 다 통용되는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이 개념들이 각각의 문단에 좀 흩어져 있는데 한 번에 모아서 보면 좋을 것 같은 개념들이라 개념이라는 요 범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 3가지 개념에 대해서만 미리 다루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해체라는 개념은 건축주, 즉 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 건축한 사람이라고 편하게 부를게요. 건축물을 건축한 사람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건축물을 인위적으로 부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 해체는 전부 해체도 가능하고 일부 해체도 가능한데, 전부 해체는 당연히 다 부수는 거겠죠. 그럼 선생님, 일부 해체의 기준은 뭐예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이라는 건축물을 이루고 있는 구조부 중에서 3가지 이상을 해체하는 것이 일부 해체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으로 멸실입니다. 멸실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전부 혹은 일부 부서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아까 해체가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멸실은 의지가 배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태풍 일어나게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태풍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의 성질이 달라요. 자, 해체는 의지, 멸실은 뭐다? 자연적인 어떠한 현상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타의라고 해도 되나? 타인이 아닌데? 지구의 의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으로 건축물의 규모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총 4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건축 면적, 지상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왜 건물들을 보면 사다리꼴 모양으로 점점 위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형태의 건물,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있어요. 있는 걸로 해요. 자, 그러면 당연히 1 층이 지상층 중에서 가장 넓은 층에 해당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건축 면적은 그 경우에는 1 층의 바닥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연 면적은요, 각 층 바닥 면적의 총합이에요. 예를 들어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모두 400 뭐 제곱미터? 제곱미터 맞으려나? 맞겠지? 맞아야 될 텐데. 자, 제곱미터. 400 제곱미터인 뭐 10개 층 아파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400, 400, 400, 400 쭉쭉쭉쭉쭉쭉 10 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의 연면적은 얼마? 400 곱하기 10?
4천이죠. 4천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연면적. 오케이, 좋습니다. 그다음 층수, 높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자, 건축물의 규모를 따질 때는 이 네 가지 지표를 고려하셔야 된다.까지. 자, 요 정도 우리가 이제 건축의 다양한 유형, 5가지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좀 통용될 수 있는 개념 3가지를 한번 다뤄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의 유형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산문단의 이제 신축,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문단의 증축, 요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은 나대지, 건축물이 없었던 빈 땅을 말합니다. 건축물이 없었던 빈 땅, 나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혹은 기존 건축물이 해체, 멸실된 대지에 새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새로 짓는 게 시축이네요. 맞아요. 근데 기존 건축물이 전부 소실, 이제 멸실에 해당하는 정의죠. 전부 무너진 이후에 이제 개축이나 재축, 뒤이어 등장하게 될 건축의 유형입니다. 개축이나 재축 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신축으로 보지 않는데요. 오케이. 기존 건축물이 건축주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와르르 멘션 된 이후에 개축, 재축 규모의 건축물이 올라가는 경우는 신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로 짓는다 하더라도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 부속 건축물, 예를 들면 뭐 경비실 같은 거래요. 지문이 설명하기를.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경비실만 먼저 지어 놓은 땅에다가 주된 건축물인 아파트 한 개동을 새로 짓는 경우도 신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문단에 등장하는 증축, 정리한 거 보시면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자, 부서진 거 아닙니다. 부순 거 아닙니다. 존재하는 대지의 규모를 늘려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증축은 상세하게 어떤 경우가 증축에 해당하는지를 쭉 지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넓히는 것. 두 번째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2층까지만 있었다고 했나? 아닌가? 1 층까지만 있었다고 했나? 아무튼 이제 지금은 4 층짜리 본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몇 개 층만 있다가 그 위에 쭉 이렇게 얹은 거라고 했어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건축물의 높이만 증가를 시키는 경우. 그다음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즉 아파트가 있는 대지에 경비실을 새로 짓는 경우, 그다음 지하층이 지표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자, 요거 지문에서 상세히 얘기를 해줬는데 원래는 땅이 둘러싸고 있는 지하층이었어. 근데 그 둘러싸고 있는 땅을 어떻게든 한 방향에서 막 깎아냈어. 그러면 이 지하층이 지표면에 노출이 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높이가 증가된 걸로 보고 이것을 이제 증축이다라고 편입을 시킨다라는 거야. 자, 그다음 층고가 높은 한 층의 중간층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 예를 들면 막 층고가 한 5 미터쯤 되는 한 층을 거기에 중간 바닥을 딱 만들어 가지고 2.5, 2.5 미터의 두 층으로 쪼개는 경우, 요런 것도 증축이다라고 본대요. 자, 그다음 건축물의 설비 설치는 증축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에어컨 실외기를 매단다든지 아니면 물탱크를 뭐 옥상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증축이 아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 4문단에서 각각 다루고 있는 신축 그리고 증축의 건축 유형 살펴보셨고요. 자, 그다음으로 5문단과 6문단에서 각각 등장한 개축 그리고 재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축과 재축은 신축에 관해서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신축에 해당하는 건축 유형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개축과 재축에 해당하면 신축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신축을 설명하는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축과 재축을 살펴보실 때 우선적으로 좀 눈을 돌려보셔야 될 곳은 바로 규모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개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전부 혹은 일부 해체된 이후에 종전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한다의 별도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개축은 종전 규모 이하로 짓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재축 같은 경우에도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한다라는 특징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규모 면에서 신축에 비해서는 이제 규모가 좀 작은 경우를 일컫는 건축 유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축과 연계해가지고 한번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건축 유형의 정의도 못 살펴보고 바로 넘어왔네요. 천천히 부서를 갖추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문단에 등장하는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체한 후 종전 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물의 규모가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네 가지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개축 같은 경우에는 해체 이후에 건축 면적과 연면적, 층수, 높이가 모두 기존 건축물보다 작은 혹은 뭐 같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할 거예요. 자, 개축의 특징으로는 대지 내에서 건축물의 위치 이동과 구조 변경을 개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점. 그다음 같은 대지 내에 여러 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수를 늘려서 축조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개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재축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혹은 일부가 멸실된 후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 아까 개축은 해체된 이후라고 가정을 하고 있었는데 재축은 멸실된 후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개축 같은 경우에는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가 필요하고 재축은 자발적 의지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건축물이 부서지는 자연적인 사건이 필요하게 되겠네요. 자, 다시 재축으로 돌아가서 재축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합계는 반드시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한다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이면 동수, 층수, 높이 중 하나는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축이 전부 다 종전 규모 이하여야 한다면 재축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는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유형은 7문단에 등장하는 이전 되겠습니다. 이 이전은 사실은 좀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건물이 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집게로 이렇게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옮기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이전은 이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개발 계획. 어우 개 이거 오타 났네요. 그죠? 제가 이거 일일이 다 타이핑합니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오타 봐 주세요. 자, 도시개발 계획, 주변 환경 변화, 안전 문제, 설계와 다른 배치 등의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전을 실시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요 구조부라는 것은 내력벽, 기둥, 보호, 바닥, 지붕, 틀, 주계단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체하지 않으려면 진짜 1층 바닥 빼고는 다 그대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콘크리트 철근을 막 땅에 박아 가지고 이제 설계한 실제로 건축한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를 아무것도 해체하지 않고 옮긴다는 게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지문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건축물이 뭐냐면 조립식 구조의 목조 건축물. 이런 것들은 바닥면, 1층의 바닥면만 지면에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조립해서 만들어 낸 거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하층 바닥 제외 이전이 가능하다라는 점. 자, 이렇게 5가지 유형의 건축 행위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22번부터 26번까지 문제 한번 깔끔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요.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설계상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허가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한해 허가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참고해서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선지. 나대지에 신축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던 대지에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보시면 나대지는 건축물이 아예 없었던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뭐 허물었거나 허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대지를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 3번 선지.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는 것이 옥외 계단을 해체하는 것보다 건축물의 안전에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네, 맞습니다. 자, 건축물의 내력벽 같은 경우에는 7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언급이 되었듯이 이제 건축물의 안전성에 결정적인 위해가 되는 주요 구조부입니다.
하지만 옥외 계단이나 최하층 바닥은 이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가 되고 있죠. 당연히 내력벽을 해체하는 것이 안전에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쪽 건축물이 설계와 다르게 배치되었을 경우에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냥 들어서 집게로 들어가지고 옮기면 됩니까? 아니요. 철근 콘크리트 조는 최하층 바닥 빼고 이전할 수 있는 목조 건축물과 달리 들어서 이전하는 거 불가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문단의 일곱 번째 줄 참고하셔서 이 선지가 틀렸다 판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선지 나왔네요. 그다음 5번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기존 건축물이 전부 소실된 대지에 층수와 높이를 증가시킨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자, 전부 소실된 대지인데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표잖아요. 층수와 높이. 당연히 재축, 개축에 모두 해당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문단의 여섯 번째 줄, 네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다섯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통합해가지고 5번 선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3번 문제입니다. 증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중간층을 만들어 건축물의 연면적 늘린 것 증축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문단의 열 번째 줄 참고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표로도 정리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선지입니다. 건축물의 옥상에 물 공급을 위한 물탱크를 설치한다. 설치물은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세 번째 문단의 11번째 줄에 나옵니다. 역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건축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만 증가시킨 것은 자, 건축 면적은 1층의 바닥 면적이야. 그죠? 근데 지하층의 바닥 면적만 증가를 시켰다.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하층의 바닥 면적만 증가시킨 것. 증축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니요. 증축에 해당해요. 증축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플러스 뭐뭐뭐뭐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세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3번은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됩니다. 그다음 4번.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별도로 축조하는 것은 증축에 해당하지 않겠군.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 어떤 경우에 해당합니까? 경비실만 있었는데 뒤늦게 아파트 만들어. 그렇죠. 신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문단의 여덟 번째 줄.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존재하는 대지 내에서 주된 건축물을 별도로 새로 짓는 경우 신축에 해당한다라는 설명 나왔었죠. 자, 마지막 5번 선지. 지하층이 존재하는 건축물 주변의 지표면을 깎아 지하층을 지상에 드러나게 한 것은 증축에 해당합니다. 왜죠? 건축물 주변의 지표면을 깎아 지하층을 지상에 드러나게 하면 뭐가 증가하는데? 그렇죠. 높이가 증가하죠. 세 번째 문단의 여덟 번째 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고요. 기역과 니은은 각각 개축과 재축입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까지만 해도 이 선지와 선지 사이에 좀 공간이 좀 넉넉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좀 좁아진 것 같은데요? 왜 그렇죠? 요 표를 아래쪽에 두고 같이 보려고요.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축은 재축과 달리 건축주의 자발적 의지로 건축물이 소실된 상황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자, 개축은 재축과 달리 자발적 의지로 인해서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걸 말합니다. 재축은 자발적 의지와는 거리가 멀어요. 왜? 뭐에 해당하기 때문에? 멸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 그다음 2번 볼까요? 동그라미 기역, 개축은 동그라미 니은, 재축과 달리 한 대지에 있는 여러 동의 건축물이 모두 소실되었을 때 일부 동만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틀린 내용이 어, 여러 동의 건축물이 소실되었을 때, 자, 동수를 뭐 일부 동과 관련해 가지고 축조를 다시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축으로 보지 않는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한 손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3번입니다. 재축은 개축과 달리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던 대지와 동일한 대지 내에서 이루어진다. 달리 빼주셔야 됩니다. 모두 넣어주셔야 됩니다. 어, 대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건축행위예요. 그죠? 개축도, 재축도 모두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던 대지와 동일한 대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대지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는 별도로 받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4번입니다. 재축은 개축과 달리 한 건축물의 일부만 소실된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을 종전과 같게 다시 축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건축물의 연면적은 둘 다 같아야 됩니다. 역시 달리 지워주시고 모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두 건축행위 유형은 모두 높이를 기존 건축물보다 낮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니요, 아니요. 권장해요. 왜?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하기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낮게 바꾸는 것 당연히 가능하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빠르게 그냥 쑥쑥쑥 넘어오고 있나? 괜찮죠? 잘 따라오고 있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25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고 A 그리고 B라는 행위자의 건축 행위에 관한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A는 건축물을 새로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소유하던 각 층의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3층짜리 건축물을 모두 부쉈어요. 자, 본인이 직접 자발적 의지로 부쉈습니다. 뭐에 해당합니까? 해체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있던 대지에 건축물의 높이와 층별 바닥 면적이 기존과 동일하면서 층고만 높아진 2층짜리 건축물을 새로 축조했습니다. 오케이. 건축물의 높이와 층별 바닥 면적이 동일하면서 층만 높아졌대요. 자, 여러분, 건축물의 규모 우리 언급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오케이. 층고가 혹시 그 규모에 해당하는 지표였습니까? 아니었죠. 자, 층고를 높인다고 해도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일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오케이. 건축물의 높이와 층별 바닥 면적은 유지하고 층고만 높이는 경우에는 종전 규모 이하로 건축을 한 행위가 되겠다. 체크해 보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모두 종합해 볼 때 A는 어떤 건축 유형에 해당하는 건축을 했습니까? 대축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B. 자, B는 한 대지 내에 연면적이 각 400제곱미터이면서 형태가 동일한 두 개 동의 상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 B는 이를 모두 부수고 그 대지에 새로운 상가 건축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지진이 발생해서 본인 건축물이 와르르 멘션이 되었어요. 자, 어차피 부수고 다시 지을 거였으니까 와르르 멘션 되면 좋은 건가 싶긴 해요. 자, 일단 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보자면, 자, B는 해체하려 했는데 멸실되었다.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다음에 새로 이렇게 건축물을 지었어요에 대한 내용이 생략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상황을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만약에 B가 연면적의 합계 혹은 연면적의 합계 플러스 그 외 조건 두 가지 이상이 종전 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축조하게 된다면 시축이 됩니다. 자, 와르르 무너진 김에 기존에 있던 상가 두 개 동보다 훨씬 큰 건축물을 이 대지 내에 지을래라고 결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종전 규모를 넘어가 버리면 뭐가 된다? 신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면적의 합이 종전 규모 이하이면서 한 가지 이하의 기준만이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게 되면 재축이 되겠죠. 좋습니다. 선생님, 지금 개축은 언급 안 하셨는데 왜요? 개축은 해체잖아. 멸실에 해당하는 것만 봐야 되잖아. 그래서 신축, 재축만 보는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선지로 가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설을 친절하게 다 달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가 층고를 높여 지은 것은 기존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서 지은 것이므로 증축에 해당한다. 규모 늘리지 않았어. 왜? 건축물의 규모에는 층고 기준이 없거든.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 참고해 주세요. 그다음 2번 선지. A가 새로 지은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경비실을 추가로 짓게 되면 증축에 해당한다. 맞아요.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 건축물을 짓게 되면 증축에 해당하게 되죠. 자,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B가 지진 발생 전에 가정을 해 봐야 되는 거야. 자, 지진 발생 전에 본인이 부쉈어. 뭐 한 겁니까? 오케이. 해체했어요. 자, 그리고 각 층 바닥 면적의 총합이 900제곱미터인 한 개 동의 건축물을 축조했다. 자, 원래 두 개 동이야. 근데 각 400이었어. 그럼 얼마야? 100이었지. 근데 바닥 면적 총합이 900이 돼 버렸어. 기존 규모 넘어갔지. 자, 그러면 이거는 해체라 하더라도 개축이 될 수 있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신축에 해당하는 거지. 3번은 맞습니다. 자, 그다음 4번.
B가 붕괴된 기존의 건축물을 연면적의 합계가 700제곱미터인 건축물로 재축한다면 층수와 높이가 종전 규모 범위 이하인 세 개 동으로 축조할 수 있다. 자, 700제곱미터면 기존 800제곱미터보다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야. 그러면 어, 층수와 높이는 범위 이하이지만 동수 하나 늘리는 거는 허용되겠지. 한 개 지표만 늘리는 거 허용되겠지. 그래서 두 개 동을 세 개 동으로 늘리는 건 괜찮아. 4번도 맞는 설명. 마지막 5번입니다. B가 지진 발생 전에 해체를 미리 했어. 자, 그리고 개축을 했다면 다른 위치에 하는 거 가능하다. 네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봐봐. 같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 이동하는 것도 개축에 해당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정답은 맨 처음에 봤던 1번 선지 규모 늘려지는 거 아님으로 체크해 주셨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회문화 지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문제 유형이고요. 26번 몰라. 답은 1번이야. 넘어가도 되겠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이게 녹음을 하다 보면 박수 소리가 녹음이 안 돼. 자, 들리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신 친구들 잘 따라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스튜디오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대략 23분 정도 보고 탈출을 해요. 저는 매번 너무 슬펐어요, 그게. 근데 만약에 당신이 여기까지 보고 있다? 여러분 아니지. 당신은 평균 이상까지 온 겁니다. 자, 문제 얼마 안 남았고요. 지문 내용 깔끔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오실 수 있죠? 좋습니다. 자, 먼저 지문의 흐름부터 살펴볼게요. 과학기술 지문이다 보니 굉장히 흐름이 깔끔합니다. 자, 1문단에서는 생명체의 진화에 관한 진화론자들의 견해와 이에 대한 반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이 무수히 많은 우연의 누적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왔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근데 우연의 누적으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진화적 특징들도 있지 않아? 그건 어떻게 설명해? 라는 반박이 돌아왔던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유명한 학자 리처드 도킨슨이 불가능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다소 비유적으로 대응하는 답을 이제 만들어 주었는데 우리는 이 불가능산을 바탕으로 우리의 가장 고차원적인 신체 기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눈의 진화 과정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단세포 생물의 피부 혹은 거머리의 피부와 대합, 개찌렁이 등의 눈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대합은 조개예요, 조개. 그다음 세 번째 문단에서는 전복, 고동, 앵무족의 눈의 특징이 보이는 진화 단계를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세 번째 단계까지 오고 나서 이제 눈의 진화 과정이 직면한 유입구 넓이의 한계를 광자 경제학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해 볼 거고요. 다섯 번째 문단에서는 눈의 최종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척추 동물의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겁니다. 자, 총 4개의 문제가 딸려 있고 각각의 유형 살펴보시면 첫 번째 문제인 27번 문제는 어떻게 독서하느냐에 관한 독서의 방법론적인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문항이라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28, 29번 문제는 세부 내용 이해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마지막 30번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는 유형은 보기 연계 해석으로서 지문에는 등장하지 않은 추가 사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문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문을 한번 구조화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생명체의 진화에 관한 진화론적 견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의 많은 생명체들이 진화하는 과정은 돌연변이 유전자가 우연적으로 나타났고 또 우연적으로 선택되어 후대로 전승되는 과정이 계속 누적되면서 우리의 지금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요. 눈은요, 정말 고차원적인 신체 기관인데 이게 우연으로 만들어졌다기에는 너무 좀 설명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렇게요. 자,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리처드 도킨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요, 진화라는 것이 그냥 우연 플러스 우연 플러스 우연 플러스 이게 아니고요. 정말 천천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마치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에베레스트 같은 정말 험준한 산은 인간이 갈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알려져 왔던 산이지만 천천히 인간만의 끈기와 또 긍지로 그죠? 그리고 인간의 기술로 도전 의식으로 정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자, 그러한 불가능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산의 꼭대기에 오르는 과정처럼 천천히 이루어진 것이다. 단숨에 일어나는 과정이 아닌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면서 우연히 누적된 과정이에요라고 설명을 했던 거예요, 리처드 도킨스가. 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 불가능 산 자 이미지로 이렇게 한번 구현해 볼게요. 너무 허접하지? 좋아. 자, 불가능 산에 오르는 과정을 우리 몸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신체 기관인 눈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자 했어. 자, 우리는 불가능 산에 당연히 아래쪽부터 이제 올라야 되겠지. 그래서 이문단에서 등장한 이제 불가능 산의 가장 하위에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좀 단순한 눈을 아래쪽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해 나가 볼 거야. 자, 불가능 산의 가장 아래쪽에는 누가 있냐면 단세포 생물과 거머리의 피부가 있어. 이 단세포 생물과 거머리의 피부는 빛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희미하게 감지를 할 수 있는 광세포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지. 이 광세포는 광자, 빛의 입자를 포획해서 이거를 여기 빛이 존재하네요 라는 것을 뇌에 알려줄 수 있는 신경 자극으로 변환해서 전달을 해주는 애들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불가능산에 조금씩 올라가면서 광세포의 양이 점점 증가를 하게 돼. 하지만 아직은 빛이 있냐 없냐 정도만 판별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실제로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건 아니잖아, 그지? 자, 이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대합, 조개, 그리고 개찌렁이 등의 눈에 가서야 비로소 생겨. 얘네의 눈은 망막, 자, 우리가 대상을 볼 때 대상의 상, 대상의 모습이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와서 맺히는 곳을 망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망막을 활 모양으로 구부려서 뒤쪽에 암막을 형성한 오목한 눈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자, 선생님은 지금 볼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시험지에 이제 그림으로 이제 옆에 이제 돌고래의 상을 만드는 오목한 눈의 형태가 보여지게 될 거거든. 그 그림을 참고하면서 '아 이게 활처럼 구부러져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얘들의 눈 같은 경우에는 기존 단세포 생물이나 거머리의 피부와는 달리 빛의 유무뿐 아니라 빛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의 방향, 그리고 주변 대상의 형태, 실루엣 정도는 감지를 할 수가 있는 눈이었어. 자, 하지만 아직 부족하지. 실제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잖아. 자, 이 눈은 생문단의 전복, 고동 혹은 앵무족의 눈까지 와서야 만들어져. 망막에 이제 하나의 상, 비록 도립상으로서 상하가 반전되어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상으로 대상을 볼 수 있게끔 맺혀져 있도록 빛의 유입구를 좁힌 눈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자, 그냥 오목한 눈 같은 경우에는 빛이 여기저기서 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의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큰 구멍을 가지고 있는 눈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이는 그림 보면 막 돌고래가 막 여러 마리가 쫙쫙쫙 맺히게 되어 있지. 이게 대합 개찌렁이 등의 눈이야.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너무 크니까 여기저기서 빛이 들어와 가지고 돌고래가 막 여러 마리로 보이는 근데 다른 그림을 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구멍이 어느 정도 크기 조절이 되면서 하나의 상만 맺힐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이게 바로 전복, 고동, 앵무족의 눈이었던 것이. 하지만 얘들의 눈도 문제가 있었던 거야. 사문단에서 언급이 되어 있어. 빛의 유입구를 그러면 줄이면 좋잖아. 하나의 상만 딱 맺히게. 근데 너무 줄이지도 너무 키우지도 못하는 진퇴양양. 양난. 이제 나아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이걸 우리는 광자 경제학이라고 불러. 왜 광자 경제학으로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지문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왜, 이익을 얻으려면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또 손실을 감수하게 되면 이익을 얻는 것에 큰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고, 막 이런 좀 갈팡질팡의 상황이 이제 경제 분야에선 잘 일어나잖아. 그런 특징을 바탕으로 이제 빛의 유입구가 굉장히 좁아진 이제 텍스트에서는 바늘구멍 눈이라고 하네. 바늘구멍 눈의 이
장점을 완벽하게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광자 경제학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빛의 입자 경제학이라는 뜻인 거지. 빛의 유입구가 너무 좁아지면 빛 유입량 부족으로 어둠 속의 대상을 인식하는 게 참 어려워지고, 또 회절 현상, 흐릿하게 상이 맺히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입구를 너무 좁힐 수도 없어. 그렇다고 유입을 넓히면 또 어떻게 돼? 상이 또 여러 개 맺히니까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기가 힘들겠지. 아, 어떡하지? 고민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하지만 척추동물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낸 거지. 자, 오문단에 보면 척추동물의 눈은 빛의 유입구를 좁혀. 자, 그래서 하나의 상만 맺힐 수 있게 하면서도, 근데 이제 빛의 유입량이 너무 부족해져서 또 흐릿한 상이 맺히고 막 이러면은 또 안 되잖아. 그래서 빛의 유입구와 망막 사이에 볼록 렌즈인 이제 수정체를 이제 끼워 넣은 형태의 수정체 눈을 만들어. 이 볼록 렌즈 수정체를 끼워 넣으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지문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 수정체를 거친 빛이 몰입상을 이루는 것은 여전한 문제지만 빛의 유입량이 늘어서 밝지 않아도 선명한 상이 맺힐 수가 있더라. 오케이. 수정체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너무 밝을 때만, 이제 바늘구멍 눈이 너무 밝을 때만 사물을 인식할 수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오케이. 좋아. 자, 그리고 척추동물은 더 나아가서 이 수정체를 이용해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거리에 따른 초점 조정을 하고 있어. 텍스트에 따르면 어류나 파충류는 수정체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조류나 포유류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굴절률을 조절해서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춘다고 하네. 자, 생각보다 지문이 좀 어렵게 생긴 거에 비해서 정리를 하니까 별게 아니지. 그냥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는 내용이야. 1문단부터 5번째 문단까지 정리를 다 해본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몇 개 안 돼요. 그죠? 네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을 읽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 28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화론자들은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의 발생이 누적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고 본다. 맞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완만한 비탈을 천천히 오르는 것에 진화의 과정을 설명했다. 불가능 3. 맞습니다. 눈의 진화의 시작 단계에 있는 생물은 빛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피부를 통해 유무만 파악할 수 있다. 누구였어요? 뭐 거머리하고 그지? 거머리하고 또 누구였지? 뭐 아무튼 그죠? 피부를 통해서 이제 광세포 가지고 있었던 애들 그죠? 자, 그다음 4번. 앵무족의 눈은 개치렁이의 눈과 달리 바라보고 있는 대상의 모습이 망막의 하나의 상으로 맺힌다 했습니다. 자, 이제 개치렁이 얘가 이제 어 어느 정도 이제 대상의 형태를 인식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이제 그 빛의 유입구가 넓은 나머지 상이 많이 맺히는 그런 생물 유형에 해당했었지. 근데 앵무족의 눈은 그 바늘구멍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상만 맺힐 수 있게 보는 아이였고, 4 번도 맞네. 자, 마지막 5 번이 답일 수밖에 없다. 포유류의 눈은 어류의 눈과 달리 빛의 유입량을 늘리기 위해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한다. 유입량을 늘리는 건 수정체의 근본적인 역할인 거고, 이제 포유류의 눈 같은 경우엔 수정체의 두께를 변화시켜서 빛의 굴절률을 조절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얻게 되냐면, 거리에 맞게 초점을 맞추는 효과를 얻게 되지. 5번째 문단의 10번째 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 광자 경제학을 중심으로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부터 살펴볼게요. 파동처럼 움직이면서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빛의 속성은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더 넓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자, 여러분, 파동처럼 움직이며 상이 흐릿해지는 현상 이름이 뭐였냐면 회절 현상. 이 회절 현상은 바늘구멍 눈의 구멍을 더 좁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넓히지 안 돼요. 네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좁을수록 정도가 심화되기 때문에 좁히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1번 선지를 고쳐야 말이 된다라는 점. 답을 너무 빨리 찾아버렸는데? 그래도 나머지 선지들에 대한 근거들도 살펴볼게요. 빛이 투명한 물질을 통과할 때 굴절되는 성질은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더 넓히기도 좁히기도 곤란한 문제 상황, 진퇴양난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오케이.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뭐를 도입해? 수정체를 도입하지. 진퇴양난의 상황을 해결했던 척추동물의 대응 방안은 이제 수정체 도입, 굴절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5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참고해 주세요.
다음 3 번입니다. 바늘구멍 눈으로 아주 밝지 않은 곳에서 빛이 많이 밝지 않은 곳에서 대상을 볼 수 있는 것과 단 하나의 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이게 진퇴양난으로 묘사가 되었지. 네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 수정체는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넓혔을 때 얻게 되는 이점과 바늘구멍 눈의 빛 유입구를 좁혔을 때 얻게 되는 이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대안이 됩니다. 다음 5번.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많은 빛이 유입될 때 일시에 많은 상이 맺히는 현상은, 자, 너무 넓으면 생기는 문제야, 그지? 근데 밝지 않아도 대상을 볼 수 있도록 빛 유입구를 조절하려면 넓혀야 된단 말이야. 넓히면 문제가 되는 현상은 넓히지 못하도록 조절하는데 제약이 된다. 아, 넓히지 못하도록? 자, 넓히도록 조절하는데 제약이 된다.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지. 네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참고해서 5번 선지, 적절한 선지구나 판별해 보면 되겠어. 30번입니다. 다 왔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곤충이나 갑각류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보기가. 저는 일단 지문에서 그 제일 최종적으로 진화한 눈의 형태가 척추동물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곤충이나 갑각류가 척추동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 분명히 언젠가의 기초과학 수업 시간에서 저도 이제 뭐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이런 것들을 배웠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생각해 봤어요. 갑각류? 꽃게? 랍스터? 새우? 근데 얘들 먹을 때 척추 없었던 것 같다. 이거 조금 웃긴 웃긴 판별법이긴 한데 없었던 것 같아. 자, 곤충이나 갑각류는 동물 아닙니다. 그죠? 자, 얘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연립상 겹눈은 오목한 눈의 원리를 변형하여 적용했다. 자, 오른쪽에 그림 보면요. 이게 아마도 이제 연립상 겹눈을 이제 묘사를 한 거겠죠? 자, 이 연립상 겹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 내에서 봤던 그림과 이 활처럼 휘어진 그 방향이 반대예요. 그죠? 그래서 휘어진 방향이 반대인 변형된 오목한 눈이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바늘구멍 눈의 원리도 적용하여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적립상을 만든다. 오케이. 돌고래 모양이 그대로 쏙 들어와 있네요. 자, 이 눈은 그림처럼 오목한 그른 모양의 뒷면, 즉 볼록한 표면의 광세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배치되어 있고 길쭉한 관들이 방사형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다. 각각의 관은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가진 난눈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맺힌다. 자, 난눈이 이 쪼각쪼각쪼각쪼각쪼각 나 있는 이 휘어져 있는 모양을 이렇게 파인애플 썰듯이 지금 썰었잖아요. 그죠? 자, 썰린 파인애플 하나하나가 이제 관의 형태로 되어 있는 난눈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광세포는 어디예요? 자, 오목한 그릇 모양의 밑바닥 면이니까 여기야, 여기. 여기야. 자, 광세포. 여기에 이제 광세포가 바깥쪽을 향하도록 배치가 돼 있어. 자, 빛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광세포 딱 만나는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빛이 요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야. 자,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망막에 맺히기 때문에 빛의 화살표들이, 자, 돌고래 이 입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주둥이이긴 합니다만, 자, 입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갈래갈래 쪼개져 가지고 이제 관으로 각각각각각각 들어오고 있어. 그죠? 자, 각 난눈에는 투명한 볼록 렌즈가 달려 있고 광세포로 이루어진 망막도 있다. 정확하게 그림상으로 식별이 되진 않지만 이제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수정체의 역할처럼 볼록 렌즈도 달려 있고 망막도 있대. 자, 근데 망막에 맺힌 상은 무시하고 난눈으로 통해 들어온 빛의 양만 기록이 된대. 즉, 이 각각의 눈으로 들어온 빛 조금씩의 양만 기록이 된대. 자, 이렇게 빛의 분리 공급으로 이제 신호를 만들었겠지?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 시각 신호들이 합쳐지면 최종적으로는 온전한 전체상을 인식하게 된대. 자, 빛이 이렇게 난눈으로 분리되어서 들어오면은 얘들아, 맨 위에서 봤던 두 번째 줄에 바늘구멍 눈의 원리를 적용하게 되는 거야. 지금 눈이 작잖아. 작은 하나하나의 눈으로 빛을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야. 그 하나하나의 난눈에는 정말 작은 빛의 구멍이 있겠지. 자, 이 구멍으로 슉슉슉
들어오는 거야. 바늘구멍 눈의 원리도 적용을 하면서도 자 오목한 눈의 원리를 변형해서 적용을 했으니까 정립상도 만들 수가 있대.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보기 한번 해석해 봤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보기를 바탕으로 1 번부터 선지 해석 쭉 해볼 거예요. 연립상 겹눈이 빛의 유무를 넘어 관측 대상의 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연립상 겹눈의 광세포는 투명하지 않겠군. 그렇죠. 형태를 파악하려면 이 문단의 7번째 줄에서 말하길 한쪽 면에는 암막이 있는 광세포가 필요하다고 했어. 왜냐? 투명하면 형태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이야. 1번 맞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2 번입니다. 제가 보기에 빨갛게 특정 텍스트만 좀 표시를 해 뒀어요. 이 2번 선지를 판별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관은 아주 좁은 빛 유입구를 가진 난눈으로 일직선상에 있는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에 해당하는 빛만 맺힌다. 빛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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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 난눈을 모아 시각신호를 만든다라는 얘긴데 2 번에서 뭐래? 오목한 눈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빛이 망막에 닿는데 이거 아니야. 우리 모르겠어. 모르는 사실이야, 얘들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빛의 양이 더 많이 들어온다, 적게 들어온다는 우리가 판별할 수 없는 문제야. 근데 솔직히 심정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얘들아, 조금씩 들어오는데 그게 어떻게 더 많은 양의 빛이 되겠어? 그런 느낌도 있긴 해. 얘가 답입니다. 3번 볼게요. 역시 빨간색 글씨로 상하가 뒤바뀌지 않은 정립상을 만든다라는 부분에다가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자, 3번 보면 관측 대상의 전체 상이 실제 관측 대상의 모습과 상하 방향이 일치하게 된다라는 진술 보이죠? 적절한 선지네요. 자, 4번. 연립상 겹눈의 각 난눈은 관측 대상의 작은 일부분만 감지해. 바늘구멍 눈은 하나의 눈으로 전체를 감지하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 마지막 5번. 역시 빨간색으로 보기의 텍스트 표현해봤어. 각 난눈에는 투명한 볼록 렌즈가 달려있고 광세포로 이루어진 망막도 있지. 아, 연립상 겹눈을 구성하는 각 난눈의 망막에 맺힌 관측 대상의 각 상은 일단 볼록 렌즈 가지고 있고 망막 가지고 있는 거 똑같으니까 어, 척추동물의 수정체 눈과 동일한 상이 맺힐 거야. 즉 도립상이지.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난눈으로 들어온 빛의 양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얘는 정립상을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5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제 세 개의 지문 내용을 전부 다 살펴보고 문제도 전부 다 풀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의 해설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가지 않거나 혹은 선생님 저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학교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우리 학교에서 만나서 찬찬히 또 다시 이제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궁금한 부분들 해결하도록 해요. 1시간이 넘는 강의를 듣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만나요. 안녕.